네, 안녕하세요. 김대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실 아까 전에 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줄 모르고 너무 고개를 받고 빨리 읽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대재해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올린 자료는 이제 2024년 1월에 중대재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이라고 해서요. 공개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그 자료인데요. 1월에 발생한 것만 보셔도 36건이나 되니까 적지 않은 숫자죠. 그리고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이러한 중대재해로 인한 뭐 처벌이나 그런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건설업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이 많기 때문일 텐데요. 그 외에 제조업이나 다양한 업종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고요. 이제 그 50인 미만으로 확대가 되면서 사실 많은 사업장에서 이제 중대재해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사무직을 이용하는 사무실에서도 이제 그런 사무직들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대표님들도 여러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먼저 다양한 중대재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중대재해 사례의 자료들이고요. 그냥 뭐 유형별로 조금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유형 중에 많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추락에 의한 사망 사고입니다. 이 보시면 뭐 재해 어느 곳에 올라가서 사망을 하거나 뭐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옥상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없다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요. 난간 등의 정서적 작업하는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네, 이 그림과 같이 운전에 대한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는 꼭 사전에 이제 전원을 차단을 해야 하고요. 이 다른 근로자가 전원 스위치를 건드리지 못하게 이 장치를 해야 합니다. 이 작업 시에는 당연히 절연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감전에 의한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또 건설 현장이나 이제 제조 공장, 기타 중량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제 재해자가 깔려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전도나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그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나 화물차, 뭐 건설 기계 등과 관련해서도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뭐 지게차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을 했다가 뭐 지게차에 끼어서 사망한 경우도 있고요. 뭐 지게차 포크에서 떨어지면서 그 바퀴에 깔려서 사망한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수리 공장에서 이제 재해자가 뭐 집게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물건을 상차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망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이런 차량 기계와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차량 기계들은 특히 작업 계획서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요. 또 작업 시에 주변에 이제 다른 근로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작업 관리자나 펜스를 두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게임 사고도 뭐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계를 점검하거나 청소하는 경우에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전원 스위치를 다른 근로자가 뭐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사진과 같이 보통 생각하는 건설 현장이나 제조 공장이 아닌 일반적인 식당에서도 이러한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사고의 위험이란 게 저희 뭐 큰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죠. 뭐 얼마 전에도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그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뭐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사망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네, 상시 근로자가 이제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로 인해서 이런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점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서요, 이런 유해 가스가 있거나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를 꼭 확인을 해야 하고요. 충분한 환기도 필요하며 근로자들이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용 보봇을 이용해서 끼거나 벌목중에 나무에 깔리거나 산에서 추락해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포대를 던지다가 같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다리, 사실 이게 사다리 사고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보면은 비계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높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1점 몇 미터, 2미터 이런 상관에서 이런 다른 안전장치 없이 이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추락을 하시고 그게 이제 불의 사고가 나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현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사실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과연 이런 데 떨어져서 이렇게 사망한다는 게 참 많은 일은 아닌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삿짐 업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이삿짐 업체에서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물건을 옮기다가 추락하거나 혹은 물건이 낙하해서 깔려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상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에 대한 위험성 평가 그리고 작업 계획서 등을 확실하게 작성을 하셔서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만약에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느냐? 사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판례도 14건밖에 되지 않아서요. 그 정확한 처벌 수위를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이 확대 적용이 된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런 판례나 이런 것들이 나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딱 얼마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예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던 때보다는 이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셔도 이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징역과 벌금을 병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이 확정된 이후에 5년 이내에 또 같은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죄로도 처벌을 받게 되시고요. 실제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이었죠. 한국제강 사건에서 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 한국제강의 벌금 1억 원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제강이 경남 함안에 위치한 기업인데요. 근로자가 크레인을 조작해서 방열판을 들어올려 보수 작업을 하다가요. 이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낙하하고 피해자가 협착되어서 이후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습니다. PPT를 만들다가 좀 빠졌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을 했고요. 그 사고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고 이 사고의 발생에 대해서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피고인들이 회사 그러니까 대표이사 그 회사 측에서도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해서 이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보건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고 사실 일반적인 그런 조치들을 다 취한 건데요. 그런데도 이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문을 전부 다 읽어드리면 참 좋지만 너무 길어서 그리고 사실 판결문이란 게 저희 변호사가 보기에도 그렇게 재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요인은 한국제강에서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사실이 적발이 되었고요. 실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바로 전인 2021년 5월 24일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이 한국제강사업장에 큰 문제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그 대표이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형이 선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착대 적용되면서요,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말이 많았죠. 이 정부 여당과 야당 간에 뭐 이걸 유예를 하느냐 마느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50인 미만 사업장, 뭐 50인 미만 건설 현장의 경우에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 견해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 확대 적용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 김대건 노무사님과 그리고 잠시 후 조윤서 대표님께서 아마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찰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치상죄 이런 것들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되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는 재발생 신고가 들어가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요. 또 사업장에 관한 작업 계획서나 위험성 평가표, 안전교육 일지, 조직도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재해자와 함께 근무한 근로자나 작업 지휘자, 안전관리자 등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고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조사가 나왔을 때 그 근로자나 다른 분들이 회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그 진술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 조사관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 현장에서 대응을 하시다 보면 놓치거나 잘못된 자료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관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제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이런 자료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아니면 또 빠진 자료가 있다면은 이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시일을 갖춘 다음에 이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 자료를 없다고 해서 위조하거나 새로 만드시거나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니면 아예 제출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워낙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도 이게 지켜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검찰에서도 조금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대표이사나 아니면 다른 임직원 안전관리자 등의 그래서 포렌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서 이 자료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니 마냥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렇게 숨기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절히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가급적 재해자의 유족들과 빨리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합의에 대해서는 김대건 노무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합의금에 대해서 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체계를 해서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요즘에 중대재해 현장에서도 이 합의금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민사적인 판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제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적인 소송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이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5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희 생각에도 5배는 너무 높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좀 더 높은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그 전에 합의를 보시고 그걸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사고가 난 직후에 초등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오기 전에 미리 함께 작업한 근로자나 뭐 안전관리자 등을 인터뷰해서 사건 내용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또 현장 CCTV 등을 확보해서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나중에 고용노동부나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 그에 맞게 정확하게 조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장에 관한 작업 계획서, 뭐 위험성 평가표, 안전교육일지, 조직도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고용노동부 조사관이 요구를 할 때 이런 무턱대고 이제 주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게 맞게 이게 특히나 그 전에 이제 그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어떤 요인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맞춰서 제출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도 잘 조율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네. 재해 발생 이후에 재해 원인 등을 예, 명확히 파악하셨다면 조사관이나 이제 경찰의 진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겠지만요. 보통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정말 이 정신이 없습니다. 당황스럽고 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근로자분들도 조금 뭐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본인의 추측성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리고 또 안전관리자나 대표이사가 이 안전 교육이나 아니면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상반되거나 어긋난 진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였다면 이런 진술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 절차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뭐 진술을 통일하기 위해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초동 대응을 해서 그 사고의 경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예, 근로자, 뭐 안전관리자, 그리고 대표 이사님까지 하나의 목소리를 원보이스를 낼 수 있는 네,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가급적 빨리 재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이러한 합의는 이제 고용노동부나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을 때마다 아마 그 조사관 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는 했느냐, 안 했느냐. 그에 따라서 사실 어느 정도 조사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조사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조사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빨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는 또 어차피 재판에 가서도 이 형사처벌에서 양형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현실적으로 이런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는 곳은 이런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노동조합이나 뭐 언론이 좀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이나 언론이 개입하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합의를 보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뭐 요즘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변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노무사라든지 이렇게 그 피해자, 재해자를 전담으로 해서 전문으로 해서 합의를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들이 끼어들면 또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합의를 보시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합의는 빨리 보셔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계시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후에 더 이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세 번째 파트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사례 및 확대 적용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은 추후 Q&A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